지구촌 각 나라의 가장 강력한 인재들이 모여 운영되는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UFC 세계 패권 전쟁 자웅을 겨루어서 기절한 나라 중에서 다시 권투 중래한 국가는 일본을 포함해서 역사 이래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도체라는 것이 반도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패권 전쟁의 원인이 될 정도로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전략 물자라고 합니다. 일본도 이미 오래전 반도체 독점을 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다가 망했고, 최근 중국도 반도체 굵기에 대해 미국의 초입부터 저지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혐한 인사들이 일찍부터 한국의 발전을 시기하여 반도체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공격으로 빈사 상태일 때 한국의 삼성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반도체 산업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무도 D램을 만들지 않으며 낸드만 해도 겨우 도시바가 2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국의 SK하이닉스 지분이 15%나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유일하게 소니가 CIS 1위로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향후 5년 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단언한 반도체 전문가 요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이 저술한 저서 등에서도 밝혔듯이 1980년대에서 90년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은 전 세계 탑 10위 중 6개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할 것 없이 관련 시장 모두를 장악했다는 것이죠. 혐한 우익 세력들이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어 안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배하에 있던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위협을 넘어 분노를 갖는 이유입니다. 200년 동안 줄곧 조선을 이겨왔지만 2000년대에 들어 불과 20년 기간 동안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경제적으로 턱밑까지 따라붙었고, 발밑 중국마저도 이미 경제 규모 면에서 일본을 추월해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6년간 어느 정도 경제가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사실상 엉터리 통계 조작 등이 늘어난 후 아베노믹스 정책은 실패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반도체 기술은 기획, 설계, 제조와 양산, 소프트웨어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프로세스별 설명을 통해서 한국의 반도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기획은 전방산업인 세트와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데 일본은 현재 스마트폰, 통신장비, 스마트 가전 등 이런 전방위 산업 관련해서 시장 지배력이 너무 취약해서 한국의 갤럭시폰이나 5G 표준에 대한 타겟 설정과 사용 방법, 관련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반도체 등을 어떻게 기획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설계 부분도 저가 제품부터 플래그십까지 다양한데 일본은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존재했던 모뎀 등 설계 관련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제조에 있어서도 도시바 낸드를 제외하고 전체 공정을 마스터하고 있는 IDM이 없기 때문에 비록 소재와 장비 등 후방 산업이 개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트렌드와 전략에 취약하고 수율과 양산이 가능해야 초고집적 설계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룸에 대한 공급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은 이미 3나노 GAA 트랜지스터 단위 공정까지 진행 중이어서 일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별천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삼성은 반도체 양산 능력과 수율, 공정 경쟁력이 메모리 분야 전 세계 1위입니다. 로직은 대만의 TSMC와 1위를 다투고 있고 광학 분야는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역대 이렇게 강력한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양산 능력은 기술과 마찬가지로 단시일 내로 달성할 수 없는 매우 높은 초신성의 단계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는 반도체의 세트와 시스템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프트웨어 분야는 세계 최강이죠. 반도체를 포함해서 건축, 디자인, 영상 등등 미국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등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고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능과 전력 소모 차별하는 소프트웨어가 SoC 주변 부품들이 피드백을 주고 있고 그 피드백들은 다시 반도체 설계와 제조 양산에 피드백을 주면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기획, 설계, 제조 양산, 소프트웨어 간 고난이도의 과정들을 우리나라의 세트 업체와 시스템 업체가 잘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영역이 일본이 요즘 장난을 치고 있는 기초 소재와 장비인 것이죠. 역사 이래 소재 단위의 기업이 감히 제조 양산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재와 부품 몇 개로 싸움을 걸어서 이긴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역량을 발휘하면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중 대표 주자로서 거의 최정점에 다다른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차세대의 성장 동력이 없으면 과거의 영광을 지속할 수 없다고 산업 관계자들은 경고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애플 등이 반면 교사인 것이죠. 재기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부동치는 일본의 경제 침략은 급성장과 무기영화의 평안 속에서 소비적인 정쟁과 안일함에 갇힌 기업 문화의 틀을 스스로 깨야 하는 대국민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철저히 변해야 하는 권투 중래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 침략은 충분히 승산이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인 것이죠.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함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에서 이병철 회장은 중앙일보 홍진기 사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 신문 기사를 내달라. 이 도쿄 선언을 시작으로 삼성은 공식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64K 디램 개발.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동안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갖은 푸대접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8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모토로라,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들이 앞서갔으나 NEC,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은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저가로 반도체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기업의 저가 공세에 1984년 4달러 하던 디램 가격은 1985년 30센트까지 떨어집니다. 이 엄청난 디램 가격 폭락으로 1986년 삼성의 반도체 부분 누적 적자는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기흥 공장 3라인 건설을 지시합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이 회장은 이를 강행하고 결국 87년 8월 7일 기흥 3라인 착공을 시작합니다. 이 무리해 보이는 투자가 삼성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만들 발판이 될 줄은 이 회장만 알았던 듯합니다. 그 당시 이미 세계 반도체 시장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반도체 협회의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불공정성 제소, 마이크론의 일본 기업 반덤핑 혐의 제소 등 이어진 미국 반도체 업계의 견제에 1986년 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반도체 산업계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원가를 알려주며 미국 반도체 업체의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을 20%로 올린다. 결국 일본은 굴욕적인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일 반도체 분쟁으로 인하여 인텔은 디램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고 일본은 디램에 대한 투자를 주춤하게 됩니다. 디램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줄어들자 디램 가격은 급등하고 생산 주문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기흥 1, 2라인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고 3라인까지 풀 가동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한 해만 삼성은 반도체로만 3,200억 원의 흑자를 내게 됩니다. 이는 지난 손해를 모두 제하고도 1,200억 원의 흑자를 챙긴 셈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삼성은 생산, 연구, 개발에 힘써 1989년에는 일본과 같은 시기에 16메가 디램 개발, 그리고 1992년에는 64메가 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그의 디램 메모리 세계 점유율 1위가 됩니다. 삼성 반도체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감한 투자와 세계 정세의 변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국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의 기업 램 리서치가 연구개발센터, 즉 R&D 센터 본사를 한국에 완전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램 리서치는 미국의 빅3에 포함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연 매출이 10조가 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뿐만 아닌 같은 미국 내 기업인 인텔 같은 큰 IT 기업도 이 R&D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장비를 확인해야 하는 등 R&D 센터는 이 기업의 핵심 부서로 확인되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하는 R&D 센터 이전은 한국과 미국 간 물리적 거리와 시차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와 협력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는 램 리서치의 주요 고객사이고 한국은 매출 중 35%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한국 기업들과 미래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좀 더 신속하게 협업하기 위한 이중으로 판단됩니다. 램 리서치가 R&D 센터에 이전한 뒷배경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이 향후 10년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 본사 센터 이전을 완료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소자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 세대보다 더 앞선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과의 장비 커스터마이징
발진과 개발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닌 한국의 미래기술 설립과 건설, 그리고 고용 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닌 하청 소재와 부품 장비 등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한국에서 연구 개발하는 만큼 전문 인력의 양성 같은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년 전 일본의 도시바, 미쓰비시, 히타치 등 일본의 반도체 빅3로 불리던 기업들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와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포함한 전체 반도체에선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장비 소재까지 모두 국산화해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였고 그때 당시의 기술력들이 지금 반도체 원재료의 원천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반도체왕은 고작 10년, 1998년 삼성전자가 고품질과 싼 공급 가격의 반도체를 내세우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본 업체들은 도시바와 몇 기업을 제외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철수하였고요. 일본 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보다 원재료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한창 주가를 올리던 당시에도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일본 장비 업체들에게 전용 장비를 따로 주문하는 등 고집에 사로잡혀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던 반면 한국은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짓눌려 힘들어했던 유럽과 미국의 장비들을 도입해 반도체를 생산해서 가격면에서 큰 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삼성의 고객사는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미국의 램 리서치였습니다. 그때의 인연으로 인해 서로 도와가고 협력해가며 같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무너지면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같이 쇠락을 하였고 일본의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 소재라는 작은 틀 안으로 국한되게 됩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아차 싶어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려고 10년 이상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이제 남은 분야는 반도체 소재밖에 없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한국 수출 제한을 명령당함으로써 앞으로의 비전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일본의 반도체 소재가 우수한 것은 맞습니다. 그 때문인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일본에 크게 의지하여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고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대체제를 찾고 있고 국산화를 진행하여 그 과정도 생각보다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의 연구개발센터 이전은 그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상황과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중국에게 따라잡히지 않고 지금과 같이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기술을 국가 산업으로서 크게 발전시켰으면 합니다.